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정도의 그 연령층도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실지는 모르겠고요. 쉽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논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중국의 지식인들과 엘리트층이 미국이라는 나라, 더 정확하게는 미국이 구축을 해놓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을 제가 중국의 전체 지식인과 전체 엘리트를 살펴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겪었던 것 중심으로 어떤 그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스케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공유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순환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경제 체계다. 즉, 이 순환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밸류체인 시스템이다 라고 보는 개념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재 미국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이 쌍순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밸류체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실게요. 제가 GVC라고 적어놓은 것이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순환하는 생태계입니다. 보면 이 안에서 뒤로 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 소비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하기 직전 단계에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도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미국이 이 GVC라는 것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요. 미국도 이게 굉장히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GVC를 자기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비 시장이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의 최종재, 그러니까 소비재를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소화를 시켜줄 만큼 소비력이 세야 됩니다. 자, 미국의 인구가 4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자, 이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를 상당 부분 소비를 해야 되다 보니 미국은 이 소비력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하지 않고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돈도 없는 애들이 신용카드 긁고 신용불량자제면 또 그렇게 산다, 무책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근면하고 우리 또 저축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입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역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굉장히 저부가가치 산업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역사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GVC 안에서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나라가 GVC 안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서도 용인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치러야 될 두 번째 비용은요, 이 기축통화라는 것입니다. 이 기축통화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 세계에 딱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축통화라는 것 자체가 EU에서 쓰는, 유럽에서 쓰는 유로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어떤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통화 역할을 한다면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축통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미국의 달러입니다. 자, 이 기축통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으로는 1944년도에 2차 대전 말기였죠. 그 전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사실상 전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때 그런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조선 말기 이래서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의 파운드화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당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어떤 GVC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공용화된 화폐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1944년도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달러로 하자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달러 하나당 뭐 금 1kg다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금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증을 쓰는 거죠. 네가 달러를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금으로 돌려주겠다. 자, 이것을 가지고 금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하지 않을게요. 미국이 그 보장을 쓰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달러를 믿고 쓰마 해가지고 달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국제화된 화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시장이 있는데 요 앞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당시 공산진영과의 경쟁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서유럽을 재건을 시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또 복잡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여하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달러가 완전히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의 국제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1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가 터집니다. 당시에 이제 중동의 석유산업 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줄래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나 이제 안 바꿔주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손을 들어버렸는데 사실 여기가 미국이 되게 무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생각에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줘?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시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는 국제거래가 필요한데 달러가 만약에 금태환을 안 해준다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게 달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달러가 완전히 컨트롤이 되지 않은 형태로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힘이 급속하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상 지금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갖다가 금으로 안 바꿔준다. 그럼 미국에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희가 자본주의가 오기 전에는요, 막 먹고 살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해버리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찍어내는 거를 팔지 못하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돈을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공급 과잉이 됩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요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그 투지폰 가지고선 썼습니다. 그 멀리서 떨어진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게 전화였는데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해버리면은 이제 전화기를 안 바꾸거든요. 자, 그러면 전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자꾸 사람들한테 새로운 휴대폰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사진 찍는 기능도 넣어보고요, mp3도 듣게 해보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3G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어플을 쓰기도 하고요. 점점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을 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의 목적 자체를 다음에 핸드폰 뭘로 바꿀까? 다음에 자동차 뭘로 바꿀까? 다음에 집을 어디로 바꿀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 평생이 끝나는 삶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어떤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욕망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건이 팔리거든요.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체제가 붕괴합니다. 자, 이게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 중심으로 GVC 안에 있던 국가들은 이 자기네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가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이 치러야 될 어떤 비용이라는 것은요,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국이 미국에서 돈을 1,000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은 자기가 1,000억을 한국에 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돈을 한국에 1,000억을 벌지 않고 미국이 한국에 뭘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이 돈을 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소비시장을 가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이 돼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은 다시 달러를 찍어내서 또 물건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쌍순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시겠습니다.